여러분, 절창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말이지 아주 흥미로운 단어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한 단어가 칼에 베인 깊은 상처를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훌륭해서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노래나 문학작품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뜻을 품게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절창이라는 단어의 두 얼굴을 깊숙이 파고들면서 특히 한국 문학이 고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예술로 바꾸어내는지 그 깊고도 오묘한 관계에 대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절창은 두 가지 다른 한자를 씁니다. 왼쪽에 보이는 절창, 채창은 자를 철, 자에 다칠 창, 자를 써요. 말 그대로 날카로운 무언가의 베인 상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의 절창, 절창은 끊을 철, 자에 노래창, 자를 씁니다. 비할 데 없이 뛰어난 정말 최고의 예술 작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상처와 걸작, 어때요? 정말 다르죠? 이토록 다른 두 의미가 어떻게 절창이라는 하나의 소리 안에서 같이 살게 됐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의미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바로 상처로서의 절창입니다. 이 개념을 아주 독특하고도 충격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소설이 한 편 있는데요. 바로 구병모 작가의 장편 소설, 제목도 똑같이 절창입니다. 이 소설은요, 상처라는 게 그냥 몸에 남은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해석해야만 하는 하나의 글, 즉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상상력에서 출발합니다. 이 소설의 설정 정말이지 매혹적이지 않나요? 주인공인 어린 소녀는요, 다른 사람의 상처, 그러니까 그 절창에 손을 딱 대는 순간 그 사람의 내면으로 온갖 생각과 기억의 조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걸 전부 읽어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독심술과는 차원의 다른 얘기죠. 소녀에게 상처는 고통의 기록인 동시에 한 사람의 영혼 전체가 담겨있는 거대한 도서관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을 아주 야심 많고 권력욕이 강한 사업가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소녀를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마치 신전처럼 꾸며진 저택에 살게 하죠. 겉보기엔 다정한 보호자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소녀를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무기로 이용합니다. 사업 경쟁자의 상처를 만져서 약점을 알아내고 정치인의 오래된 흉터를 읽어서 숨겨진 비리를 캐내는 식으로 말이죠. 소녀의 능력은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서 착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묘하고 위태로운 관계를 외부인의 시선으로 관찰하고 기록할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나라는 입주 독서교사입니다. 이 교사가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전개되죠. 교사는 소녀에게 글을 가르치러 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바로 눈앞의 소녀와 사업가의 관계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 소녀의 능력은 사이코메트리라고 불리는 초능력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어요. 보통 영화나 소설에서는 시계나 반지 같은 물건에 남아있는 기억을 읽는 걸로 묘사되곤 하죠. 하지만 이 소설이 정말 대단한 지점은요, 그 대상을 그냥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새겨진 상처로 바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계의 시간은 멈출 수 있지만 상처에 깃든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잖아요. 상처는 아물어서 옅어질 수는 있어도 그 상처가 담고 있는 고통의 기억, 그 순간의 감정은 영원히 그 자리에 남는 거죠. 소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서 상처를 단순한 신체적 손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역사와 감정이 응축된 지금도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아카이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구조는 결국 이 세 인물의 관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텍스트를 읽어내는 소녀, 그리고 그 텍스트를 해독해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업가, 마지막으로 이 둘의 관계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텍스트로 보고 끊임없이 해석하려는 독서교사. 여기서 교사는 어쩌면 이 소설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을 대변하는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사업가는 소녀가 읽어낸 상처의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지만 독서교사는 그 정보가 소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건 아닌지 고민하거든요. 우리는 이 교사의 눈을 통해서 이 기이한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누구의 해석이 옳은 건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상처를 도구로 보는 사람과 상처를 고통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그 둘을 읽어내려는 사람. 이 셋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이 소설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진짜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본적인 오독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사유할 수 없다. 바로 이 구절이 소설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평생을 책과 함께한 독서 전문가인 교사조차도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 즉 소녀와 사업가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100%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그런 메타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독, 즉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서야 타인을 그리고 이 세상을 읽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소설은 상처를 읽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읽는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인의 상처를 다룬 소설적 상상력에서 잠시 눈을 돌려볼까요? 이제는 한 국가와 민족이 겪어온 거대한 집단적인 상처로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절창의 두 번째 의미, 상처를 딛고 피어난 걸작, 절창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국 문학의 살아있는 거장 황석영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100년간의 한국 단편 소설 중에서 직접 101편을 가려 뽑아서 아주 방대한 선집을 펴냈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잘 쓴 작품들을 모아놓은 컬렉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선집은요, 한국 근현대사가 우리에게 남긴 깊고 아픈 상처들, 즉 집단적 트라우마의 문학적 기록이자 하나의 연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각 권에 붙은 부제들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들과 정확하게 pat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식민지의 어둠에서 시작해서 해방과 전쟁, 폐허, 폭력의 근대화를 지나 변혁에 이르기까지. 이 작품들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했던 상처에 대한 문학적 증언인 셈입니다. 작가들은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고요. 가장 정직하고 날카로운 언어로 그 상처를 기록했던 거죠. 문학이란 겪어낸 아픔의 치유제이거나 견뎌낸 어려움의 해결사다. 바로 이 문장에서 황석영 작가가 문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에게 문학은 그냥 고통을 전시하고 묘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해결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집에 실린 101편의 작품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의 상처 철창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킨 위대한 걸작이 되는 것이죠. 상처가 곧 걸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작가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두 절창의 의미, 즉 상처와 걸작을 연결하면서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지 황석영 작가의 작품 세계를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영 작가는 자신의 문학 스타일을 민담 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거대한 역사적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 뒤에 가려져 있던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민초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민담, 즉 옛날 이야기 같은 구전서사 형식을 통해서 생생하게 되살려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천대학살 같은 끔찍한 비극을 다룰 때 그는 공식적인 기록보다는 그 사건을 직접 겪어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그들의 생생한 증언에 귀를 기울여서 역사가 감춰왔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우리가 역사적 비극을 마주할 때 항상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한쪽에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기억해야 한다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픈 과거는 이제 그만 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황석영 작가는 그의 대표작인 소설 손님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바로 이 기억과 망각 사이의 팽팽한 갈등을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진정한 화해란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황석영 작가의 역사관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에게 과거를 되돌아보는 건 누구를 비난하고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근대사 그 자체가 수많은 죄와 왜곡으로 얼룩져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잘못을 똑바로 쳐다보고 반성하고 회개함으로써 비어있는 틈을 메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치유하는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황석영 작가는 이 치유의 과정으로 한국의 전통사상인 해원상생을 제시합니다. 그 과정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1단계,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는 겁니다. 진실. 그리고 2단계,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죠. 사죄. 그렇게 해야만 3단계에서 피해자들의 맺힌 한과 원통함이 풀리고요. 해원. 비로소 마지막 4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다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생,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끔찍한 상처, 최창이 진정한 화해라는 위대한 걸작, 절창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와 걸작이라는 절창의 두 얼굴을 통해서 고통이 어떻게 문학이 되고 또 역사를 치유하는 힘을 갖게 되는지 길게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상처를 똑바로 들여다보고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만의 절창을 써내려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